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외교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원장님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여야 3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고 오후 5시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합쳐서 6월 말까지 운영을 하겠다. 6월 말까지 운영을 하겠다. 지방선거가 6월 달인데 중순인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개헌과 같이 동시하자라는 것이 대선 당시에 여야 어떤 공감대 형성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선 이후에 야당이 어떤 시기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좀 난항을 겪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부분은 상당히 어떤 형태로든지 개헌을 지방선거 때는 한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된 일인데 오늘 지금 합의 사항을 보면은 6월 말까지로 시한을 두고는 6월 지방선거 때는 개헌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세부 사항을 좀 보긴 해야겠지만 그래서 야 개헌이 또 그만큼 어렵다. 또 이대로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야당은 시기가 부담스럽고 여당은 방법이 부담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만약에 개헌을 지방선거 때 동시에 하게 되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이고 높은 상태에서는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면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야 3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반대합니다. 분권형 개헌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뭔가 타협책을 모색하지 않나 이러다가 지방선거 이후로 또 자동적으로 또 넘어가는 말하자면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야가 이번에 제대로 사실 그 합의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난 그 대선 기간 동안에 뭐 대선 후보들 모두가 그 개헌에는 다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하느냐 마느냐는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도 합의됐고 또 그 당시 홍준표 대표도 6.3 지방선거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는 그렇게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간적으로도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개헌특위가 구성이 돼서 개헌특위에서 안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절차상으로 국민 여론 또 수렴하는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6.3 지방선거에 동시에 개헌 선거를 하게 되면은 거의 지금 그 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야당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당장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걸 이제 같이 개헌을 붙이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것을 분산하는 측면에서 이원 집정제라든가 내각제나 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마침 지금 개헌특위에서는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지금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이원 집정제랑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권형 개헌이 뭔지를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87 체제가 지금까지 왔는데 20년 이상이 지금 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헌법 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 봐갖고 뚝딱뚝딱 해치울 사항 아닙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분권형이 왜 필요한지 아니면은 정부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했던 게 4년 중임제 아닙니까? 그럼 4년 중임제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6.3 지방선거와 6.13 지방선거와 같이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또 국회에서도 필요하고 또 국민 의견 수렴도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는 불리하다, 참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나 이번에 제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봤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잘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 잘 됐다 하는 이유가 이걸로 인해서 민생 법안이 계속 지금 후퇴되어 왔잖아요. 오늘 마침 이제 본회의 열어서 민생 법안을 일부 이제 타결한다니까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야의 협치 정신이다. 가장 핵심, 가장 우선순위 처리할 게 민생 법안이고 이런
큰 중차대한 이런 문제들은 국가적 현안인 문제는 뒤로 또 미루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다는 게 이번에 어쨌든 그 지금 국회의장을 주도로 해서 여야가 합의 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허 이사장님 말씀을 정확하면 사실상 개헌을 하지 않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본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아니 개헌을 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예. 네. 조금 뒤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예, 예. 시간적으로 이후로. 예. 지방선거 이후로 예. 미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인 거죠. 근데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국민 여론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여야 간에 다 지금 동의를 본 사항인데 예. 여야가 다시 이 뭐 속삭수닥해서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을 미춘다 할 경우에 과연 국민들 그 부분을 순순히 그걸 이해를 할지, 특히 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라는 아주 민감한 문제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더라도 예. 그동안은 많은 여론조사나 이런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지방 분권의 문제, 분권 국가 이런 문제는 대통령도 강조를 하고 또 야당, 자유한국당 특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동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뭔가 지방선거 때 같이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이제 최 교수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예. 개헌이라는 게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게 될 수가 있습니까? 개헌을 한번 하면 다 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방 분권도 들어가지만 권력구조 개편 또 선거제도 예.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인권 문제까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뭐 그 공안 관련 법안부터 해서 다 이런 것들이 국민 인권 문제까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만 빼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입법부에서 개헌의 틀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이 개헌의 틀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야가 기본적으로 틀을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만들고 그 안을 갖고 정부와 협상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것이 왜 이 개헌이 필요하고 개헌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내용은 이런 겁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일단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절차상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무시하고 단지 그 대선 때 서로가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왜?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헌법을 만들어서 후대에다가 훨씬 좋은 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헌법을 만든다면 그거는 연장을 하더라도 연기를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잠깐 묻으면 이제 방금 하 이사장 말씀도 다 상당히 총론적으로 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이제 1년 말하자면 정권 초반을 넘어가면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됩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이제 합의가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고 특히 이제 권력구조 문제, 4년 중임제나 뭐 분권형이냐 무슨 내각제나 이런 문제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정권 초반에 대통령이 모든 걸 완전히 내려놓고 개헌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권력구조 개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권 초기에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전면적인 개헌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거고 그나마 상당히 좀 보완해야 될 부분 헌법적으로 너무 30년이나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는 그래도 개헌에 이번 때 하는 것이 적기다라고 봤는데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요. 두고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집니다. 저는 조금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저는 갖고 있는 이유가요. 잘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과거에는 과거 정부 전 정부들은 사실 그 립 서비스만 했습니다. 개헌을 하겠다. 대통령한테 집중되어 있는 권력 구조 이것을 분산하겠다 해서 개헌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국회에서 개헌 특위 자체가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헌 특위가 가동이 돼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거의 지금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개헌 특위 내용이 지금 거의 분권형으로 간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런 그 개헌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고 여야가 또 합의된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그 임기 기간 안에 틀림없이 개헌은 저는 될 것이고 또 반드시 되어야 된다. 개헌 특위가 가동된 게 금년 1월입니다. 그래서 1년 지났는데 지금 오늘 합의한 내용이 6개월 더 연장한다는 거거든요. 지방선거 이후 넘어가면 정치 지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참 쉽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네, 좀 화제를 바꿔서요. 오늘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특별 사면이 실시가 돼서 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연초를 넘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연말에 오늘 전격적으로 특별적으로 단행이 됐는데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은 의외입니다. 이 정권 금년 한 해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권 분위기 주변을 보면은 상당히 좀 사면에 대한 청와대 대통령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원래 원칙대로 세액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예외적으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사면 복권이라는 게 그렇게
또 대통령이 나름대로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예. 대통령이 또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동안에 억울하게 뭐 당한 사람들이 많거나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또 정권 1년이 됐고 또 적폐청산이 이런 많은 또 비판적인 또 여론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예. 또 국민 화합 차원에서 그런 또 어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일단 뭐 불가피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 중에는 정봉주 전 의원밖에 없습니다. 예상했던 뭐 한상균 위원장이나 뭐 여러 이석희 전 의원이나 뭐 이런 좀 예민했던 그분들에 대한 사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인은 정봉주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진 부분은 뭐냐면은 예. 이게 자칫하면은 문재인인데 민간인들이 이런 네 가지 접근법을 해서 이 한일 간의 합의본 이 내용을 갖고 이렇게 재해석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구덩이 못해서 장모도 나온 건 아니죠. 예. 그러나 이런 그 외교 관계 합의 문서를 함부로 파기한다든가 함부로 재협상을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 앞으로 어느 나라 외교 관계에서 우리하고 협상에 합의를 보려고 하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한 번은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한 말씀 예. 더 드리면 이제 그 부분 외교 문제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이거를 이 논의를 약간 좀 확대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교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국민 주권이 더 중요하냐라는 예. 부분에 봉착할 수가 있거든요. 외교 문제 엄청나게 중요하죠. 합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게 국민 주권과 직결될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쯤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한미 동맹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예.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절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 또 우리 국민들이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배치되거나 상충될 경우에 예. 과거에 우리 일방적으로 따랐습니다. 외교 큰 나라들 미국이나 일본을 무조건 따랐었고 중국 따랐었고 그다음에 뭐 한미 동맹 무조건 따랐지만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한 번쯤 멈춰서서 한번 재고해보고 재점검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문재인 정부 이런 이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관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외교 문제도 있고 국내에서 이 이면 합의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본의 반응을 보면 지금 상당히 강경한 반응인데 그 극우 매체 중에 한 곳인 산케이 신문이라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신의를 지키는지 우리가 위에서 한번 내려다보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본질을 보면 사실 이게 위안부 문제입니다. 뭐 FTA나 경제 협상 이런 게 아니라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언제든지 우리가 100번 얘기하면 100번 다 사죄를 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협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너네 한번 두고 볼 거야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일단 그 양국 간의 합의 사항이잖아요. 어쨌든 뭐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됐다 하더라도 국가 대 국가 간의 합의 사항이니까 일본 입장에서 뭐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좀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뭐 이번 그 협상 과정에서도 불가역적 사죄라는 표현을 처음에는 요구를 했는데 일본이 이것을 바꾸어서 불가역적 해결로 요청해갖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죠. 예.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항상 일본은 말을 바꿔왔어요. 예. 우리 과거 역사 문제에 관련해서 일본은 항상 바꾸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는 진정한 그 사과 문제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줄기차게 정부에서 요구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결국은 일본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이 좀 전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정부 차원에서 진솔한 사죄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원인은 이미 이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이런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항상 국내 여론의 입장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위안부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사항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사실 피해자인 분들의 어떤 위안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자적 입장에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덜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도 좀 강력하게 그 부분을 좀 주장해야 되고 또 일본은 뭐 역시 일본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우리는 받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본은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한일 관계는 복원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도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하여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부분은 풀어나갈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야 빨리 해결하고 싶겠죠. 우리 위안부 문제는 아시다시피 영원한 그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정말 판도라 상자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게 못으로 쾅쾅 때려박고 싶겠죠. 예.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판도라 뚜껑을 열어서 속 시원하게 청소를 하고 싶은 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예. 송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속 시원하고 진솔한 사과, 막 말이죠 독일처럼 확실하게 했더라면은 의외로 쉽게 풀릴 텐데 이걸 자꾸 이리 빙빙 돌리고 자기들이 이속만 챙기려고 하다 예. 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 문제는 계속 시간이 끌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정권에서 그랬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앞으로 다음 정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키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이 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본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입속으로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런 사과, 우리 실질적인 그런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만이 이게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예.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합의하고 나서 이제 설명할 적에 뭐라냐면은 그동안은 이제 그 위안부 그 할머니들 지원을 민간단체에서 주로 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정부가 우회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우회를 통해서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했는데 합의 이후에는 이제 국가 예산을 통해서 일단은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국가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국가 예산을 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사실상 그 사죄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부분은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상당히 논란에 나는 여지가 있다고 그 당시에 봤었거든요. 예. 그게 아니고 일본 정부에서 깔끔하게 그 부분도 이게 뭐 국가 예산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일본이 사죄한 거다 이런 부분을 갖고 논란의 여지를 키우지 않았다면은 오늘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런 논쟁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세한대 부총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